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산업진흥원협회 추현호 센터장입니다. 저와 함께 약 30분 정도 우리 디지털 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미래 전략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산업진흥원협회라는 곳에서 디지털 전환 분야의 정책 기획, 그리고 컨설팅, 교육 등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뉴 노멀이란 말이 너무 익숙하게 귀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성장, 그리고 코로나19의 팬데믹, 그리고 양극화 현상.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상한 내용이 아니라 위얼드한 특이점이 아니라 당연한 이런 노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은 뉴 노멀이란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앞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라고 그 누구도 아마 예견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같습니다. 블랙 스완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래를 말하면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분들이 있죠. 미래를 예측하시는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래 분야의 학자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한 번씩 자주 이렇게 들렀다 갔다 하는 이런 포춘텔러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름 뭐 미래의 전문가라고 업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또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역시 나름대로 미래를 얘기를 합니다. 가까운 미래이긴 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과연 이 각각의 업계의 전문가들께서도 이렇게 코로나19가 갑자기 닥치고 팬데믹으로 일상화될 거란 걸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누구도 이렇게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렇게 찾아온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미래를 예견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급선무로 해야 될 거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내가 어떻게 리스판스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겪었던 위기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면 거기에서 조금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힌트를 가져보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대한민국 힘들었던 시절, 당연히 우리들 가슴을 아프게 했던 98년도 IMF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또 많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가장분들께서 직장을 잃었던 그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었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했었나요? 그렇죠. 일정 부분은 우리가 쓰라린 마음을 안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어떤 동료분들이 조금 직장을 나가게 됐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바로 생산을 계속적으로 증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기계화, 자동화 운동을 펼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행스럽게도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하게 된다라면 그래도 저가 전략을 펼쳐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품을 수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계 자동화를 통해서 그 당시 힘들었던 IMF 위기를 우리는 대응을 하고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약간 좀 흘러서 2008년도,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나요? 외람되지만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그때 그렇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유럽발 금융위기, 이 나라들은 정말 많이 고통스러움을 겪었었는데요. 심지어 그 나라들은 아예 국가 전략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서 저가 전략을 펼친다 하더라도 제품과 서비스가 많이 팔리던 시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고객사들은 맞춤형으로 100% 맞춤형이 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회사에 맞춰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온 전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죠?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그때부터 스물스물 이렇게 독일이 기획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미국은 스마트 매뉴팩처링이라는 이름 하에서 전략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기획하기 시작했었고요. 왜? 맞춤형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100% 맞춤형은 할 수 없겠지만은 일부분이라도 맞춤형을 생산을 하겠다. 유연 생산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전략을 펼쳤었죠. 그러면 작년부터 촉발된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저성장,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요? 어떤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어떤 리스판스 대응을 해야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디지털에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혁신이라고 부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께서도 이미 2년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개월 만에 이게 진행이 되었다, 가속화되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위기는 기회가 함께 공존한다, 이런 진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글로벌 기업들이 대응하고 있는지, 이네들은 디지털 전환, 디지털 혁신으로 이 위기를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정말로 그럴까요? 위기 상황에서도 디지털 혁신 기업들은 우리 예상과 달리 가치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상과는 조금 다르죠. 이렇게 힘든 시기, 우리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 올 거라고 예측할 수 없었던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접했던 뷰카라는 이야기,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잘 대응할 수 없어. 코로나19가 올 거라고 우리 생각하지 못했잖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다른 나라, 다른 기업, 내 주변의 기업들 많이 똑같이 힘들 거야 라고 우리는 뷰카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뷰카의 마지막 A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서요. 지금은 엑셀러레이팅, 변화의 가속도가 정말 빠르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충분히 우리에게 익스큐즈가 됩니다. 뷰카의 상황이라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핑계를 댈 수 있겠죠. 이렇게 미래 대책과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요. 범용 기술이라는 측면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우리 기업 파트에 계신 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범용 기술, 전용 기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제너럴 퍼포즈를 위해 만들어진 기술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파급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차드 리스께서 연구하신 그 바처럼 범용 기술이라는 것은 상당한 파급 효과를 야기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자본 투자와 수익 제고,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커다란 범용 기술들이 수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18세기 후반에 증기 엔진, 그리고 철도, 전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이런 식의 범용 기술들이 수많은 변화, 수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미래의 범용 기술의 후보군들은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요? 디지털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디지털과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범용 기술은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과의 관련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범용 기술이 한꺼번에 등장한다면 우리에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잘 모른다, 잘 모르겠다가 정답인 겁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들이 한꺼번에 범용 기술화 돼서 등장을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새롭게 등장하는 범용 기술의 대다수는 디지털 기술, 디지털 혁신 기술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전환 시대는 혁신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예전처럼 어떤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존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되고, 이제 혁신을 하는 것이 노멀인 혁신의 일반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현상, 디지털 혁신 기술의 범용화,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세상을 크게 아주 영향력 있게 바꿀 것이다. 그런데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AI CB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IMABC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것처럼 IoT, 모바일,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IMABC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디지털 범용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전사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기술들이 범용화가 되고 앞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를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이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함께 고민해야 되겠죠. 전사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 노력, 그 시도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떤 기술 요소 하나하나, 어떤 영향에 대한 하나하나를 굉장히 많이 따져 부르시는데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전에 즐겨봤던 영화 관상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 대사입니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파도를 만드는 것은 바로 바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불확실성을 이끌어내는 것들, 바로 디지털 혁신 기술의 범용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바람 또는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양극화 시대에 우리가 어쩌면 이 그래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힘들어야 되는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너무나 슬픈 일이고요. 만약에 이 양극화에서 내가 아래로 내려간다라면 이건 더더욱 슬픈 일일 것입니다. 외국 상황이 아니고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 하겠지만, 하지만 보시는 기사처럼 주식시장의 벤처 파워들은 엄청난 영향력과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힘들어야 되는데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함께 힘들면 우리 마음이 덜 아프지 않습니까? 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가치가 올라갈 때 우리 가치가 떨어지면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이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힘들 거야. 아니야, 저 기업도 힘들 거야. 저기 기업도 힘들 거야. 글로벌도 다 힘든데 우린 자꾸 이렇게 익스큐즈,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 아닐까? 저 역시도 반성을 합니다. 민간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협회, 많은 임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 또한 이런 익스큐즈를 갖는 거 아닌지 많이 스스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어떤 익스큐즈를 찾아서 혁신을 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기업들, 좋은 경영을 하는 기업들도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당연히 실패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그동안 많이 공부했던 블랙버스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넷플릭스가 나타나서 갑자기 망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아닙니다. 이 기업 역시 엄청나게 혁신을 많이 했었죠. 혁신을 꾸준하게 했었습니다. 이 기업이 한때 기업 가치가 5조였고요. 전 미국에 9천여 개의 대리점이 있었습니다. 직원은 6만 명에 달했습니다. 혁신을 안 했을까요? 열심히 혁신을 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어떤 음료 서비스라든지 취향들을 분석해서, 물론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았겠지만은 취향들을 나름 분석해서 앞선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인기 많은 어떤 그런 DVD나 비디오를 진열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혁신을 했다라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거 말씀 것처럼
혁신의 방향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혁신의 대명사, 존속적인 혁신, 지속적인 혁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내가 하던 것을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혁신의 대명사가 바로 이 디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20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게 뭔지 약간 좀 잘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대 언저리에 계신 분들은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저 역시도 제가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때 이 디스크를 이용해서 많은 게임을 했었는데요. 제가 여기저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특히 어린 학생들을 깜짝 놀랍니다. 이걸 어떻게 게임을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게임을 하려고요. 이 디스크를 4장, 5장 넣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아주 검정색의 큰 디스크. 그렇죠. 디스켓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측에 쭉쭉쭉 보이시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혁신을 꾸준히 해서요. 아주 작은 소형의 디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5장씩 CD를 갈아 끼웠어야 했는데 디스크를 게임을 할 때마다 이제는 한 장으로 충분하구나. 중간에 끊기지 않고 내가 게임을 즐길 수 있구나.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CD가 등장하고 이제 온라인 게임이 활성화되면서 혁신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자동차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오른쪽에 운전석에 있는 자동차를 이따금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왜 아직도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을까? 영국과 일본 쪽의 차들은. 그렇죠? 역사적으로 돌아가 본다면요. 마차. 예전에는 다 마차를 탔었죠. 마차를 탈 때 마부님들은 어느 쪽에 앉으셨나요? 영화 이렇게 보시면 기억나시죠? 네. 대부분이 우측에,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왜? 채찍을 통해서, 그렇죠. 말에게 더 가속화를 시키는 거죠. 말에게 채찍을 가함으로써 마차가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마부께서 왼쪽에 앉았다면 자칫 휘두르시다가 옆에 있는 동료 또는 승객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후에 자동차를 생산할 때 여전히 하던 방식대로, 여전히 하던 방식을 잘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측에다가 운전석을 마련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니까 기아를 넣을 때, 그때는 오토가 없었잖아요. 기아를 넣을 때 오른손으로 넣어야 되는데 아주 불편했었죠. 그 정도야 감수할 수 있지. 맞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수출을 한다면요. 같이 연동되는 기업 박스 전부 다 옮겨야 되죠. 시간과 기회비용, 노력들이 엄청나게 소비가 되는 겁니다. 원가 저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도 오른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거를 전문용어로 패스 디펜던스, 그렇죠? 경로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성공했던 그런 방정식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방식대로 혁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방향과 흐름과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때 스마트 팩토리가 얘기가 나왔을 때 아련한 IMF 추억을 동반시켜서 우리는 이거 자동화 아니야? 이거 기계화 아니야? 라고 자꾸 우리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스마트 공장이 모든 걸 해결할 거라고 또 이렇게 다시 추억을 꺼내서 혹시 경로 의존성을 발휘하는 거 아닐까 개인적으로 걱정을 해봅니다. 너무 제가 암울한 이야기만 드렸었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글로벌 기업들한테 뒤처지는 것인가요? 우리는 이제 이네들을 추월할 수 없을까요? 그냥 우리는 이미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요. 대한민국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중견기업의 혁신지원표가 될 100대 등대 기업을 발굴하시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른바 등대 프로젝트죠. 그리고 바로 엊그저께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을 돕는 디지털 혁신센터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다각화, 글로벌화, 디지털화를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진흥화협회가 함께 도울 것입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중견기업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함께 만나는 상생할 수 있는 상생 라운지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1회를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제조기계 분야에서.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는 바로 에너지 분야의 상생 라운지가 개최가 됩니다. 단순히 IR 피칭인가요? 아닙니다. 후속 지원 프로그램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더 이후에 다양한 지원들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속화를 내고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들을 이미 미리 준비한 기업들을 추월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와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4월 1일 날 우리 산업부가 바로 디지털 전환 정책에 5조를 투입하고 하는 빅푸시 전략을 발표를 또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바로 느낄 수는 없을지언정 많은 곳들을 찾아보시고 검색하신다면 이러한 정책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요. 이러한 기회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기라는 거는요, 항상 위기였던 적이 있습니다.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리스판스 할 것인가? 리스판스라는 동사에 ILITY를 붙이면 리스판서빌러티입니다. 리스판스, 대응하는 것은 바로 책임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위기가 나타난 것은 절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리스판스 할 건지,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의 모두의 리스판서빌러티,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책임을 지고 많은 것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진흥화 촉진에 관한 법안이 이미 상정이 되어 있고요. 열심히 곧 통과가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부터 출발을 했던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한 개별 기업이 혁신을 한다 그래서 많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물밀듯이 밀어오고 있기 때문에 함께 연대를 해서 업종별의 밸류체인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산업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그런 R&D를 계획해보고 지원을 받는 그러한 디지털 전환 연대가 결성이 되었고요. 올해는 이 부분이 더 확대가 되어서 전체 섬유화학 에너지 기계 업종이 추가가 되고요. 총 10개, 로봇까지 10개 업종이 되어 함께 디지털 혁신을 추구를 할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있나요? 거기 있는 데이터들 정말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라고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산업 데이터의 품질이 믿을 수가 있는 건가요? 믿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산업진흥화협회에서는 산업 데이터의 품질 확보 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거래를 할 때 역시 공인중개사님께서 이쪽 부분은 약간 좀 이상이 있고 이쪽 부분은 괜찮다라고 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산업 데이터를 주고받으실 때, 산업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시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실 때 한국산업진흥화협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당연히 뭐니 아니겠습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작년 가을에 만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산업진흥화협회, 신용보증기금, 민간은행의 대표인 신한은행 이 4자 협약을 맺었고요. 디지털 전환을 추진을 할 때 만약에 자본력, 금융 쪽에 어떤 도움이 부족하다는 기업들은 협회에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기업을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천서를 끊어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업진흥화협회 추천 기업들은 이렇게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받으셔서 추구하시는 혼자 외롭게 디지털 혁신을 가지 않게끔 저희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요. 시간상의 한계로 사실 많은 부분들을 좀 생략을 하고요.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매달 이 웨비나가 진행이 될 건데요. 사례 위주로 업종별의 혁신 사례들 우리가 함께 만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체의 어떤 개요, 대략적인 측면들, 미래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었고요. 아까 자동차 말씀을 드렸었죠. 절대 우리 늦은 것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 물론 전부터 디지털 전환을 준비한 기업들 앞서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들 앞서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내가 저 기업들을 추월하겠다라면 차선을 변경해야 됩니다. 추월을 원하시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차선으로 변경을 하십시오. 그 차선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 그리고 한국산업진흥원협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제 설명은 여기서 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미나를 발표하게 된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이홍주 교수라고 합니다. 앞서서 센터장님께서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혁신을 위한 혁신의 개념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에서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존에 있는 리소스를 통해서 더 값어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혁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혁신을 위한 도구, 혁신을 위한 도구와 혁신의 도구를 도입한 산업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산업사회에서의 혁신을 위한 도구는 기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1년 우리 산업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기술,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그 시장의 전망,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굉장히 브로드합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주요 산업에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미래기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에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신적인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은 우리 사회를 굉장히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기반 서비스 모델과 우리 사회의 환경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사회와 산업 환경은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한 템포 천천히 접근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로만 그쳐왔던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과 산업 환경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 사건이 바로 작년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굉장히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의 생명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드시 퇴치해야 될 바이러스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건강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 우리의 산업사회도 역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자상거래, 원격의료, 스트리밍 비디오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OTT 서비스, 원격 교육 등이 예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경우 과거 10년간의 전자상거래에 비해서 그러니까 과거 10년간의 전자상거래 배송량이 무려 8주 만에 달성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원격 의료는 가상 예약수가 15일 만에 기존의 10배로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나 웨이브, 티빙과 같은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 즉 OTT 서비스는 단기간에 엄청난 구독자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원격 교육은 2주 만에 폭발적으로 수강생이 모이는 등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현상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코로나19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원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특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변화된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변화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 시간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래자동차,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2021년도의 전망과 미래 기술로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 그 다음에 AI의 2021년도 기술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인더스트리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최근에 앞다투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신기술을 본다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미래형 자동차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것이 생기고 당연시 여기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130년 역사를 가진 자동차 산업에 매우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바뀌어갈까요?
또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어 가게 될 거라는 질문에 이런 질문을 지우고요. 누가 자동차 시장을 지배할 것인가라는 무릎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수만 개의 부품을 만드는 수천 개의 하청업체와 수직 계열화를 이루며 존재하는 거대한 기간 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 산업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수직 계열의 기본 틀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 자동차의 경우 현재와 비교해 볼 때 부품의 개수도 굉장히 줄어들지만 배터리나 전자제어 장치 등의 독립된 요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각의 장치들을 모아서 조립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만 있어도 전기 자동차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많은 학계와 연구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퓨처 모빌리티사는 2019년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바이톤이라는 그 전기차를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제 바이톤을 공개한 사진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중국의 퓨처 모빌리티사는 2016년 3월에 창업한 신생 모빌리티 회사이지만 그들이 제작한 바이톤의 완성도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뛰어났고 세련된 디자인 역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이 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자동차 산업의 진입 장벽은 굉장히 높다고 사실 우리가 생각했고 여겨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포드사가 1856년도에 처음 등장한 이후에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동차 제조사의 상장은 찾아보기가 어려웠고요.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일본 역시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테슬라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존의 자동차 업계는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 말은 자동차 산업의 진입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이 이제 자동차 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현재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바이톤을 출시한 퓨처 모빌리티와 같은 회사처럼 신규 참여자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 동시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목적까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지향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이 실현될 경우 최대의 핵심은 자동차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패권을 잡기 위해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텔이나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업체나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배터리 업체, 그리고 소프트뱅크나 KT 같은 IT 업체도 자동차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엿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거대 기업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또한 GM, 다임러, 도요타로 대표되는 기존의 자동차 제조 기업들뿐만 아니라 애플, 구글, 우버와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도 미래를 향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 그리고 자율주행화로 점점점 발전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도 더 이상의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이를 지속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은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시작되는 단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자동차 산업은 이동 서비스,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연결, 그리고 자율주행과 같은 키워드로 이것을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키워드는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비즈니스 밸류체인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는 딜러사가 이를 판매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빌리티 서비스가 부각되면서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더 이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체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동차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전기차의 부각입니다. 전기차가 부각된다는 것은 동력 계통의 변화가 부각되고 있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동차는 길 위에 이동 기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동차는 다양한 주행 데이터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다른 객체들에게 수집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객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의 부각입니다. AI 기술과 센서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적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컨설팅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제 메카라고 명명하기도 했는데요. 모빌리티, 일렉트리피케이션, 커넥티비티, 오토노머스 요 단어들의 앞글자를 따서 메카라고도 이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메카를 명명해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면 자동차 산업은 이동성, 그러니까 이동의 편의성, 이동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전동화, 그 다음에 연결, 그 다음에 자동화 이런 특성들이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키워드들이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차의 변화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품들이 전기화되면서 기존의 다양한 기계 부품들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역량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는 이 부분에 대한 핵심 역량 확보에 좀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유한 업체들이 자동차 산업에 새로 진입하며 기존의 완성차 업체의 입지를 흔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친환경 중심으로 소비자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자동차 운영 비용 등에 대해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친환경과 운영 비용 같은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가 발전하게 되면서 부품의 개수가 줄어들고 크기가 작아지면서 자동차 내의 공간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자동차가 이동의 수단이 아닌 이동을 통해서 제공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어떤 객체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어떤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가게 된다면 자동차 회사들은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그와 같은 제조업체로 전락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동차와 서비스를 연결한 그런 개념들을 이제 많이 내놓고도 있습니다.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 회사가 하나의 제조업체로 전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완성차 업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성차 업체를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빌리티 서비스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전동화를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고 커넥티비티를 강화하고 자동화를 부각하는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을 강화시킴으로써 자동차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핵심 성장 동력 요인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도 이런 것들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업의 쌀 하면 철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가 없다면 소위 말해서 죽도 밥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반도체는 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도체 수급에 비상이 생겼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불과 며칠 전, 지난 4월 12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4월 12일 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그 반도체 관련 업체의 그 어떤 기업인들을 모셔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가 21세기의 인프라를 구성한 매우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미국을 위해서 투자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죠. 반면 중국은 우리 정부에게 반도체 분야의 협력을 요청하며 미국과 힘겨루기를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힘든 줄타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또한 유럽도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36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36억 유로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 8천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반도체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K반도체 전략을 마련해서 꼭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가 현재 국제적인 상황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메모리 반도체 낸드와 DDR5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DDR4의 전환이 본격화된 이후 7년 만인 2021년에는 차세대 D램인 DDR5가 시장에서 선보일 예정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러한 시장의 전망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그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품질 경쟁력과 적기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임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장 미리 넘겼네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IoT 등 킬러 어플리케이션의 보급 확대가 예상이 되고 사실 뭐 이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의 세계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크고 약 2배 정도 더 크고 경기의 변동을 적게 받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 환경에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기술 집약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고량 생산에도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만큼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전방위적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시사점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산업 중에서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서 근로 환경, 인프라 공급 등 주요 분야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단기간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스스로 혁신하는 계기를 맞게 되기도 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도 증가해서부터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 그리고 의료 기록 데이터의 활용 촉진, 그리고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는 다양한 모습으로 현재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의 변화, 산업의 환경 속에서 2021년 주요 이슈가 될 만한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 속도와 방향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인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 그리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의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치료 모델의 혁신, 그리고 다양한 조합으로 헬스케어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협업,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재정립되고 있는 업무 방식의 변화와 의료 인력의 미래라는 키워드를 2021년 헬스케어 산업의 주요 어떤 이슈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헬스케어의 산업의 변화의 속도를 주도하고 가속화하는 핵심 주역은 사실은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와 목표가 건강 관련 제품, 의료 서비스 및 각종 장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소비자의 기호는 곧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 온 디맨드, 그리고 원활하게 연결된 의료 서비스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여러 지역과 사회 경제적 인구 집단 전역의 환자 중심의 치료 제공으로의 전환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는 소비자의 웰빙 인식에 도전장을 던졌는데 그것은 소비자 스스로 건강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와 결심을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건강 위험 요소에 대해서 배우고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진과 소통하면서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치료 및 비용에 대한 편의와 의료 데이터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시스템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사실은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 그림 1 내용을 보시면요. 헬스케어의 그 주된 관심 분야가 건강 및 웰빙으로의 초점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딜로이트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좀 인용해서 가져왔고요. 헬스케어 밸류체인, 그러니까 헬스케어 밸류체인을 보면 치료 및 사후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헬스케어 밸류체인의 끝 지점에서부터 시작점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자원, 그러니까 더 많은 자원이라고 한다면 시간과 돈과 뭐 이런 것들이겠죠. 많은 자원들이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1차 및 2차 예방, 조기 진단, 그리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활력 및 웰빙 촉진에 헬스케어가 더 많은 어떤 역할을, 헬스케어 산업에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혁신의 동인 및 그러니까 그 코로나19가 헬스케어 산업을 조금 더 붐업시킬 수 있는 그런 동인과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와 헬스케어 산업 및 근로자의 기타 자원 공급 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는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제가 요거 조금 제가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그 CES 2001에서 제시되고 있는 6가지 키워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CES는 국제 가전 박람회라고,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미국에 있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그런 전자업체들 아니면 테크 기업들이 다 여기에 참여를 해서 그 한 해 동안에 그 어떤 기술이 어떤 이슈가 될 것인가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2021년도에 발표된 그 CES 2021의 6가지 키워드를 본다면 디지털 헬스, 로보틱스, 그 다음에 5G 커넥티비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이클 테크놀로지, 뭐 스마트 시티, 뭐 이러한 기술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올해 CES 2001 주간 기간인 CTA는 그 CES 2001의 키워드를 이와 같이 6가지로 제시를 했고요. 자, 그리고 과거 CES에서 조명받던 기술의 특성은 기술이 사회를 이끌어간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중심적 사고에서 사람들의 경험을 중시 여기고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의 역할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술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한 도구로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집, 우리들의 삶, 그리고 가상과 결합된 여러 가지 우리들의 환경, 그리고 안전 등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기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가트너에서 발표한 가트너에서는 매년 최상위 10가지의 기술 트렌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올해 2021년까지 기술 트렌드를 발표했는데요. 재밌게도 올해는 10가지가 아니라 9가지의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살펴본다면 2015년도에는 IoT, 3D 프린팅, 2016년도에는 머신러닝, 2017년도에는 디지털 트윈과 블록체인, 그리고 18년도에는 지능형 사물과 엣지 컴퓨팅, 그리고 19년도에는 자율주행과 양자 컴퓨팅, 20년도에는 초자동화와 다중경험, 이러한 기술들이 조금 더 부각되는 그러한
그 테크놀로지 트렌드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발표된 그 기술 트렌드를 보면 올해는 이제 10가지가 아니라 9가지를 발표했는데요. 가트너에서 발표한 기술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 기술들을 9가지의 기술들을 3가지의 특성으로 그룹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할 수 있는 그룹은 바로 특성은 바로 사람 중심성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의 모습을 변화시켰지만 여전히 비즈니스 중심에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불확실성과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디지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기술을 살펴보면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특성을 바탕으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기술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한다면 뭐 행동 인터넷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기업이 의도한 방향으로 유도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그림을 제가 먼저 사실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요걸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손소독제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던가 그러면 이곳에 있는 어떤 센서 장치를 통해서 이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관리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분의 행동들을 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행동들이 오류가 발생이 되어 있는 것을 이와 같이 스피커를 통해서 뭐 알려주는 이런 형태가 바로 행동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총체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총체적 경험은 각기 구분되어 있던 다중 경험, 고객 경험, 사용자 경험, 직원 경험들을 통합해서 이런 모든 경험들을 다 통합해서 비즈니스 결과를 혁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분야별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특화되기 때문에 경쟁사가 모방할 수 없는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개인정보 강화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경우 기밀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시스템 및 외부 환경과의 공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감한 데이터를 분산된 방식으로 처리하고 분석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개인정보 강화 컴퓨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위치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직원, 고객, 파트너들의 물리적인 위치를 분리시켰고 위치가 분리된 상황에서도 비즈니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 독립성을 지원하는 기술이 바로 뭐 분산 클라우드 그리고 여기서는 Anywhere Ope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나 뭐 운영한다 뭐 이런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안 메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가온 급격한 변화는 변동에 대한 대응을 비즈니스의 주요 포인트로 부상시켰고 위기를 적시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첫 번째 기술이 지능형 구성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AI 엔지니어링, 인공지능 공학이며 세 번째는 초자동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 발표한 9가지 기술을 3가지 특성의 그룹핑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기관,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그 다음에 각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에 대한 이슈, 그 기술에 대한 교집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2021년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기술을 3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술이 바로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가 네트워크, 그리고 세 번째가 인공지능, AI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 이제 앞글자만, 이니셜만 따서 DNA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CES에서 논의된 기술과 가트너에서 제시한 2021의 기술 전망을 정리해서 본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그리고 초고속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기술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020년 7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한국판 UD를 통해서 DNA 기반 그리고 디지털 혁신이 국가 경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성장을 이뤄낼 핵심 주체임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과 산업 현장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데이터 댐에 축적되고 저장된 데이터가 AI로 결합돼서 5G로 연결되는 DNA가, 그러니까
데이터 네트워크 AI죠. DNA 기반 디지털 혁신이 앞으로 우리의 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주요한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2021년 국가 디지털 대전환의 키가 될 DNA 기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디지털 경제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리소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데이터 기반 경제는 2021년 코로나19와 함께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세계적으로 급성장이 사실은 예상됐고 지금도 역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해내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가치를 찾아내는데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 데이터는 데이터덤을 통해서 그리고 민간 데이터는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를 통해서 데이터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조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개인정보에 활용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개인의 동의에 기반한 그리고 기존과 이종의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에 신뢰가 가능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논의하고 또 이에 대해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부와 기관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뭘 좀 잘못 눌러서 이게 넘어갔네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문화가 경제,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과 데이터 트래픽의 폭발적 증가를 촉발하고 초고속 그리고 초저지연, 초연결이 가능한 5G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인식시켰으며 그리고 세계 주요 국가들은 5G망의 상용화와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5G 조기 정착을 위해서 5G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하고 있고 이를 지금 현재 여기에 많은 자금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G 세계 1등을 향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노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5G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3.5GHz 대역을 기반으로 5G 전국망의 조기 구축을 통해서 전 국민의 5G 보편권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2.8GHz 대역의 상용화 실정과 단독 모드 상용화 등을 통해서 B2B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전망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 5G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동시에 이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실감 콘텐츠,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3 등 전 산업에 걸쳐서 5G가 적용이 되고 활용됨으로써 5G의 활용 범위가 체험형을 넘어서 업무용으로 확장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2021년에는 전 산업의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인공지능 산업의 확산을 시도해왔던 공급자 관점에서 확장해서 수요자적 관점의 인공지능의 수용 관점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전 산업으로의 확산이 사실은 당연시 되고 있고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추론의 고도화, 그 다음에 예측의 고도화 같은 것들에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혁신 동력으로서 인공지능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각종 연구기관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 과제들을 사실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반 진단 키트 개발 기간에 있어서 과거 2개월에서 3개월의 개발 기간을 2, 3주로 단축시켰고 또 3초 만에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폐질환을 진단해냈던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K방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력 역시 더욱 확대되고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관이 정책적 노력과 과감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등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전망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러분 그림 8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가트너에서 나온 하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AI 기술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요. 2016년에는 딥 러닝, 그리고 머신 러닝, 컴퓨터 비전과 같은 그런 기술들이 이제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런 기술들이 사실은 기대의 최종점에 위치했었죠. 근데 2020년에는 기대 거품이 꺼지면서 실제 상용화로 넘어가는 단계로 이런 기술들이 진화하고 있음을,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딥러닝 ASIC, 그 다음에 유로모픽 하드웨어와 같은 새로운 기술도 등장하면서 또 다른 기술적 실험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기술적 실험의 단계를 넘어서 전 산업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가속화될 전망이고, 또 지속 가능한 혁신적 신산업의 등장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시스템 관련 투자와 지출의 규모는 2020년에는 약 501억 정도 달러였어요. 501억 달러 정도가 됐었는데 2024년에는 약 1,100억 정도 달러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료는 IDC에서 2020년에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인용한 것인데, 이 자료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분야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국의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선도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또 대학에서 보더라도 인공지능에 관련된 어떤 연구 분야, 이런 분야에 많은 자원들이 또 몰리고 있고, 또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는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또 정부에서도 그 세계 각국에서도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연구자들도 인공지능 분야에 많은 수준 높은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야는 산업에 활용이 되면서 그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된다. 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산업의 적용, 그리고 어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2021년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산업 분야,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될 기술 분야가 사실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더 역설하기 위해서 저한테 할애된 시간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